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조영빈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23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정치권에서 처음 논의된 지 약 23년 만에 현실화됐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기도 했죠. 이르면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하며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 통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4+1 협의체 공조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지를 뚫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란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게다가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복적 대치와 충돌로 얼룩졌던 2019년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어질 내년 국회에선 정제된 모습으로 협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이른바 공수처법 설치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관련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치를 매듭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이 터져라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외치셨던 국민들께 작은 응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입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끄럽게 여야 합의를 끝내 거치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씁쓸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기구를 설치해서 단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또 국민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설치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하고 네. 의정 단상을 점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난투극을 벌이면서 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국민은 정말로 안타깝게 보고 있고 네. 안타까움을 넘어서 오히려 분노까지도 일으키는 국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역시 어떤 합의 과정에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그런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가 일단 헌법상 근거를 두지 않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한국당은 당연히 악법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예. 지금 우리 헌법에 근거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은 검찰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공수처가 지금 마지막에 막바지에 추가로 소위 4+1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이 범죄 혐의를 인지를 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고 네. 또 공수처가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이제 공수처가 결정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경이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 하면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안에는 응해야 한다보다 훨씬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검경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이런 소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 우리 헌법에 근거도 없고 또 헌법상 기관도 아닌데 헌법에 준거한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이 갖는 규칙 제정권도 부여하는 예. 이런 공수처는 한국당은 찬성할 수가 없다. 어떤 권력이든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그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공수처가 알아서 그 범죄 혐의를 뭐 깔아뭉개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처장과 검사의 임명 구조를 보면 대통령이 다 입김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도대체 찬성할 수가 없는 법안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예, 뭐,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에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가 기소한다라고 네. 되어 있지요. 따라서 공수처에도 검사가 파견되어 들어가서 그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도한 주장이시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한 범죄 혐의,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공수처에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고위공직자의 형사 관할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검경이 별도로 범죄를 인지했다고 하면 2중, 3중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검경이 인지하는 범죄 혐의를 일단 공수처에 넘겨라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죠. 네.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야당 몫의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2명이 반대하면 결단코 후보자로도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뭐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나 어불성설입니다. 네. 이제 그 문제와 과정에서 관련해서 누차 얘기됐던 바인데.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소위 준연동형 선거제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들께서 다 보셨듯이 민주당과 뭐 소위 연합한 세력, 사실 코드가 같은 세력이죠. 그쪽 정당에게 의석을 더 주는 그런 선거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결과로 내년 총선에 사실 그들의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럴 때 7명의 지금 추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당 한 명만 추천이 들어가서 행사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지금 여당이 5명의 몫을 가져가는 셈이고 야당은 2명의 몫인데 그 야당의 한 축이 민주당과 같은 편이라면 한국당이 한 명 들어가서 반대해도 소용이 없고 또 공수처장 추천을 하는데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의 입김이 좀 들어가서 야당 쪽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분이 추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고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건 틀림없고요. 그다음 헌법기관이냐 아니냐 뭐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미 그 문제는 지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곧 헌법소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 공수처가 위헌 기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7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조속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국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재가 가능한 한 빨리 심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두 분을 통해서 각
진영의 논리를 견해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최선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놓고 그렇게 가정하에 얘기하다 보면 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마다 항상 되풀이해 왔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 견해는 이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예. 인준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괜찮은 것이고 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저는 말씀드릴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예. 계속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네. 지금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임명했습니까?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이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서초동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앞에서 시위를 하시고 또 여당과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물론 자기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어떤 수사기관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이 어떻습니까? 현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지금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다면 공수처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들 임명 구조 언론을 지금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임명해놓고 왜 그 압박을 합니까? 검찰총장이 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수사가 과거처럼 권력의 신여가 되기도 하고 네.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 검찰이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권력의 신여 노릇을 계속해 와서 더구나 검사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니 그래서 무슨 독재 연장기구라고 터무니없이 규정해놓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시간도 놓치고 그냥 극단적인 투쟁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마 7개월 뒤에 공수처가 이성적으로 출범하면 좀 말이죠. 출범하면 말이죠. 우리 국민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 공수처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 공수처가 어떤 노릇을 할지 아마 1년 뒤면 평가 나옵니다. 예. 그때 두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대여 투쟁을 다시 한번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시사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이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1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이런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냥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의원직을 던져서 막아야 될 그럴 사안도 아니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어거지를 써서 막겠다고 하고 그걸 못 막으니까 의원직을 버린다? 온 국민이 웃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또 설사 현실화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총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저 어쩔 수 없으니 해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네. 그만큼 꺼낼 카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009년에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의원이 대표로 있었을 때 그때 기억은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관련해서 그 처리하니까 그 정세균 당시 대표를 비롯한 8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서는 의원직 사퇴서를 아예 국회의장한테 갖다 줬어요. 네. 한국당의 경우는 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결의를 해서 그 사퇴서 일부를 예. 쓴 분들은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심재철 원내대표한테 맡긴 거죠. 예. 지도부가 이제 판단하라. 그만큼 우리는 이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
지금 민주당이 다른 작은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이 소위 머릿수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108석의 의석을 가지고 네.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으나 그걸 못했다. 그런 자괴감까지 응축된 일종의 이 결기를 보여준 그런 측면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안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또 안에서 투쟁할 일도 있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경찰한테 지금 경찰이 과연 그 큰 권력을 받을 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인권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 안에서 더 투쟁할 건 투쟁하고 또 민생과 관련한 건 처리할 건 처리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지금 어제 그 상황, 그리고 그 전에 선거법에 대해서 날치기가 이루어진 상황, 또 예. 그 전에 예산안 일방 처리가 이루어진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예. 그런 분노를 표시한 일종의 결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뭐 오늘 보니까 어떤 의원들이 상당히 좀 비웃고 그러시던데 좀 그거는 소위 말해서 금도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나름대로 사력을 다해서 뭐 말할 건 말하고 예컨대 투쟁할 건 투쟁하고 물론 합의와 대화 타협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이 일종의 결기와 결의를 보인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는 그 같은 의원으로서 도리는 아니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애투쟁 방식을 다시 꺼내 들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애투쟁은 장애투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직 사퇴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12월 말에 정기국회 상황부터 그 이후에 쪼개기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건지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일종의 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불가피하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국회는 국회대로 가동을 해서 마지막에 일 처리는 끝내고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당의 그런 협상 방식 그리고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표현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좀 협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안한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제가 사실 마지막에 또 제안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정도 받아주겠다. 하자. 했는데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최초의 안을 제안한 이후로 그 뒤로 너무 길거리로 많이 갔어요.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네, 강경하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 4+1 협의체에서는 이른바 이런 공수처법 앞서서 또 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머릿수 전쟁에서는 사실상 예견된 승리가 아니었습니까? 뭐 어느 정도의 좀 위태로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끝내 뭐 대화 협상을 하지 않았고 그 한국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자라는 분위기도 형성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한국당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두 개 법안, 공수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선거법에 대해서 네. 독재 연장을 위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 타협의 여지가 없죠. 아니 독재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법에 어떻게 타협을 해주겠어요. 예. 근데 이런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선거법을 개혁하려고 하는지, 왜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양당제, 거대 양당의 구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유력한 제3당, 제4당이 계속 출연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다당제를 도입하고 이 다당들 간에 서로 연정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네. 이걸 봐야지 이게 무슨 독재 연장을 위해서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반대할 일이냔 말이에요. 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해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은 6천 명이에요. 그게 네. 대부분 집권 세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야당 의원 일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에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독재 연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법이라고 규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규정을 해놓으니 도중에 타협할 수도 없고 무슨 우회로를 택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결사 반대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 내몰린 거죠. 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뭐 폄하하는 거, 뭐 여당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 처리한다고 봅니다. 선거법 그 처리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악의 다툼 벌어진 거 아니에요? 석패율제를 도입하느니 마느니 뭐 하면서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에서 60석, 50석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현행대로 47석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바구니 2개 만들어서 30석에는 캡을 씌우고 거기에는 준연동형 50%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내가 찍은 표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어느 정당 의석으로 반영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 해괴한 선거법을 예. 누가 찬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들끼리 의석 한두 개씩 더 먹으려고 그 의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석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올렸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그 법안하고 너무나 다른 법안. 그러니까 국회법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내려면 원안과 본질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법안. 소위 말해서 공수처법도 막판에 끼워놓은 거, 그거 원안하고 차이 많이 난다고 벌써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소위 추정 세력이 어떻게 하든 국회에서 좀 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예. 그다음 공수처. 이거 고위공직자 상대로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 빼고 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말 지금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공수처 출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가족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덮어버리면 뭉개버리면 그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가동이 되면 아마 입증이 되겠죠. 어느 쪽이 맞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그 전에 한국당이 아마 조만간 준연동형 선거제에 대해서 이것도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낸다고 하고 네. 공수처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낸다고 하니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여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금태섭 의원은 이번 공수처법에 대해서 사실상 좀 우려를 나타내 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표결 과정에서도 기권표를 던져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출당하라, 당을 나가라라는 요구까지 거세게 읽고 있는데 이게 초선 의원들이 사실 당론을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긋나는 판단을 할 때 거기를 금도를 어겼다. 이른바 괘씸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소신을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 평가는 전혀 엇갈리게 되는데요. 이번 금태섭 의원의 기권표를 던진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안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4+1 공조체제 내에서도 권은희 의원 같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거나 네. 해가지고 자칫하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라면 당론에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당인의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왕 당론과 소신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또 개인의 소신껏 표결을 해도 당에서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네. 저도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당론과 소신이 좀 충돌해가지고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소신을 접고 당론에 따르는 투표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자괴감도 상당히 컸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뭐 금태섭 의원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번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꽤 있으셨을 저도 텐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경호처장을 좀 승격하는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조홍천 의원 같은 분 참 여당 내에서 저런 행동하기 어렵죠. 지금 분위기에서. 네. 본인은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당론이니까 그걸 의식해서 기권을 한 건데 사실상 반대 의사를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금태섭은 예.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다음 조홍천 의원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네.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론이니까 찬성표를 결국 던졌죠. 깔았는데 당의 사무총장이 그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뭐 저분들이 검사 출신이긴 하는데 이 뭐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그런 반대 의사를 표명했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를 한 거고요. 4+1에서도 다른 분들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을 했죠. 그다음에 심지어 국회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반대한다. 근데 이랬다가 나중에 찬성한 거 보니까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영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분은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이 법을 놓고 예. 많은 물밑대화가 오간 걸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이야기한 안은요. 권은희 의원 안보다도 훨씬 더 완화된 안,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실제로 내놓은 거는 더 계약된 이런 안인데 민주당이 진심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표결 처리가 됐으니까 진심은 그쪽으로 나타난 건데요. 주승용 의원 같은 분도 찬성을 했어요. 반대하다가.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다 사인해서 돌렸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법 처리하기 전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소위 그다음에 4+1에 해당하는 4 이분들의 대표들이 전부 사인해서 다 돌린 것이 뭐 사진에도 다 나와 있고 하지만 뭘 했습니까? 농촌, 산촌, 어촌의 선거구를 최대한 지금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안이 처리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마지막 할 일이 선거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입니다. 예.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4+1의 4에 대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지역구를 그분들의 속한 정당, 정파의 지역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이제 광주 전남북 중심인데 그것 때문에 소위 지역구도 250 하다가 253개 현행대로 간 거고 네. 이런 소위 말해서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신문들은 이걸 매표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4+1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네. 어제 소위 찬성 대열에 가담을 해서 언론이 그 전에 4+1에 균열이 생겼다 했는데 지난번 선거법 처리할 때보다 찬성표가 한 4표 더 나왔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이 민주당이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인을 해줬겠지만 이 공수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양보해줬고 선거구 획정까지 이랬는데 선거구 획정은 아직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소위 여당이 그 추종 세력들과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는 이 현실. 그러면 호남 의석을 그렇게 놔둔다고 하면 호남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지금 충청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40만이 많은데 의석은 하나 적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여당이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총선 아니, 얘기 농어촌 지역구가 그 소수 정당들 것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은 인구가 자꾸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 비례로만 하게 되면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 선거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저마다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70석까지 늘리자고 하는 안까지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무슨 자기 선거구를 지켜서 자기 당선을 보장받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방의 대표성을 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감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이죠. 예.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전남북 호남 지역에서 그것을 보장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남북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선거구에서 그대로 둔다고 해서 저 무슨 소수 정당들이 다 당선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지역의 인구수가 훨씬 많죠. 그건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선거구를 늘려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국회의 몫이죠. 네, 충청권에 대해서는 저도 해석을 농촌 해주셨네요.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농어촌의 대표성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인한 내용들은 지금 그런 일반 논리하고 다른 논리예요. 네. 이제 획정 과정에서 거기서 또 이제 많은 밀당이 있을 거고 티격태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어제 사인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증명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선 영입 3호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당에서는 다소 조금 한 걸음 늦은 감은 있지만 인재영입위원회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국회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당이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종로에서 이번 출마 가능성 의지를 내비친 이낙연 총리와 이른바 빅매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인데 저는 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당락이 불확실한 지역구 승부수를 던지도록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의원께 네. 마지막으로. 예.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저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몇 차례. 뭐 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저 준연동형 선거제 저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당이 고육지책으로 네. 다른 뭐 방법을 모색한다면 또 뭐 지역 출마, 비례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해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불출마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경자년 2020년 새 총선의 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더욱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던 진성준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